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대기 중에 약한 바람, 강한 바람, 약한 바람 이렇게 구분을 조금 크게 해보면 이 약한 바람이 작물 생육에 피해를 주는 상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약한 바람은 광합성을 사실은 좋게 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광합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사실은 근데 바람은 잡초시나 병균을 전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건조하다 그러면 더 건조를 조장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바람이 냉풍, 추운 지역에서는 더 냉해를 유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 대기 중에 약한 바람은 증산작용을 촉진시켜서 수분 흡수를 더 촉진하기도 하고 또한 이산화탄소의 유입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더 이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효질소 10kg이 필요한 겨울에 10kg이 필요한 거죠. 요소로 질소질 비료를 시용한다면 필요한 요소량은 요소라는 비료가 있죠. 이건 요소는 46%의 이제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흡수율. 이 요소 비료가 83%의 흡수율이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야 되는 이제 밭의 비료는 10kg인데 0.83% 흡수율 그리고 0.46%의 질소 함유율 하면 계산을 해보면 26.19kg입니다. 26점. 그래서 약간 비슷한 금액은 이제 26.2kg예요. 잡초 방제는 예방과 제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방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 답전 윤환 실시. 답전 윤환이라는 거 답, 논을 얘기하고 전, 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과 밭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물을 담그기 때문에 잡초가 살아가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 방법이고요.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제초제는 예방 방법이랑 가장 거리가 멀죠. 잡초가 생겼을 때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목실시라는 거는 이제 가축을 이제 자유롭게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한다. 이거는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색 플라스틱 필름을 멀칭을 하게 되면 이랬을 때 거기에 잡초 종자가 잘 안 자라게 되죠. 왜냐면 잡초 종자는 대부분 광발화성 종자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녹식물체 버널리제이션 같은 말로 녹식물 춘화형입니다. 이거 효과가 가장 큰 식물은 그럼 녹식물 춘화형 작물 고르면 되죠. 답은 양배추입니다.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자극 부위는 종자에서는 배, 녹식물체는 생장점 요거까지 춘화현상 엮어서 외워두세요. 질소 비료의 흡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자, 식물이 주로 흡수하는 질소 형태는 논토양에서는 NH4+, 밭토양에서는 질산태 질소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식물이 흡수하는 인산의 형태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있고요. 또 아모니아태 질소는 양이오기 때문에 토양에 잘 흡착되어 용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리고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잘 흡착이 되지 않아서 쉽게 용찰이 됩니다. 자, 토양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온이 굉장히 잘 붙겠죠? 그래서 3번, 4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저온에 강한 작물을 나열된 것은 겨울에 많이 키우는 걸 얘기하시면 보리, 밀 이게 저온에 강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봤을 때 이제 고온에 잘 자라는 거는 열매 채소 종류 그리고 이제 여름에 지나는 작물들이 고온에 강한 작물을 보시면 될 겁니다. 수해해, 물에 의한 피해의 요인과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르세요. 네. 자, 답은 사실 4번이에요. 벼, 수수, 기장, 옥수수. 사실 벼는 논에서도 기르는데 이런 화분과 작물들이 침수에 가장 강합니다. 콩가 작물이 가장 약해요. 다른 것들은 맞습니다. 가장 집약적, 공유 이외의 채소, 과수 플러스 화해 이런 거는 원경입니다. 원예 생각하시면 돼요.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 이거는 난황유죠. 난황유 정말 많이 쓰는데 친환경 제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에서 계란 노른자 역할은 유화제 잘 섞이게 해주는 거죠. 네. 작물의 분류 방법 중 식용작물, 공해작물, 공해작물은 특용작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용작물, 이렇게 기호작물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분류하는 기준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광합성 작용에 가장 효과적인
그다음에 좀 효과적인 파장하면 적색광과 청색광입니다. 요거 두 개 알아두세요. 10아르바트, 10아르라는 건 약 300평을 얘기해요. 모든 농약 비료 사시면 300평 기준이 많고요. 300평이라는 거는 이제 10,000제곱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파종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파종량이 가장 많은 작물, 일정한 밭에 파종량이 많다는 거는 미세 종자, 좀 작은 종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류가 제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맥류 자체가 사실은 개체 간의 이제 생육 간격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여기서는 맥류가 제일 맞고요. 벼 등 화곡류가 등숙기, 숙성이 다 되는 시기에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한다. 친절하게 정의까지 나왔네요. 도복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네, 키가 작은 품종에서 도복이 심하다. 네, 키가 크고 이제 좀 얇고 좀 두껍지 않은 것들이 도복이 심하고요. 특히 밀식하거나 질소를 많이 주거나 교속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도복이 유발되고, 저 벼 재배 시 벼 말고 문고병, 병이 많이 발생된 그런 벼에서 훨씬 더 심하고요. 대신 농김을 맬 때 마지막에 이제 이 배토, 흙을 더 덮어주면 이제 쓰러짐을 좀 경감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농경의 발상지 주로 세 곳이 있건데요. 큰 강유역, 산간부,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큰 강유역은 이제 양쯔강, 인더스강 이렇게 강들이 있죠. 그래서 산간부 같은 경우에는 바블로프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아니네요. 작물의 파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아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전에 우량한 종자를 선택해서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물에 담그기도 하고 비중 가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종을 해서 우량한 종자만 뿌리는 거죠.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 형태는 모관수 혹은 유효수분,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세요. 모관수, 유효수분. 네. 그리고 흡습수,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양에 쫙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힘들고, 모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수분의 형태다. 이런 것들. 수광태세. 수광태세라는 거는 잎이 이제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모양 태세를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불량하다, 빛을 받기 잘 힘든 형태를 고르시면 되는데, 키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한 게 제일 좋고요. 상엽이 늘어져 있으면 하엽이 이제 밑에 아랫잎이 빛을 못 받겠죠. 그래서 2번이 가장 불량한 벼의 초형이고요. 3번 분월. 분월이라는 게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분월인데, 이 분월이 계산형, 우산 생각하시면 돼요. 잘 퍼져 있으면은 아랫잎, 상엽 다 이렇게 빛을 잘 받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형이 아닐 때는 빛이 잘 받기 힘들고, 그래서 그 계산형이 맞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잎이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돼야 전체적으로 수광태세, 빛을 더 많이 받고, 빛을 많이 받으면 광합성 효율이 올라가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작물의 건물 1g, 그리고 이것 생산하는 소비된 수분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요수량입니다. 이 요수량에 대한 정의, 이거 꼭 1g까지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증산계수는 소비된 증산량입니다. 이렇게 이 한 글자 다른데, 한 단어 다른데 이렇게 다르고요. 증산능률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소비된 걸 얘기하는데, 이건 축적된 걸 얘기하는 거여서 요거 다른 부분, 요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저장 중 종자가 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열력이 감소되는 이 원인이 아닌 것은 이제 종자 소득이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요거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자 안에 효소가 활력이 저하되거나 저장 성분이 감소되거나 원형질의 단백질, 종자도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단백질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발화가 이제 수분을 머금하고 온도 처리하고 이래도 발화되지 않습니다. 기가 과습한 때, 여러분 습한 그 목욕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작물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 증산이 적어진다. 맞죠? 여러분 빨래가 잘 마를 때가 증산이 잘 많아지는 경우인데, 과습할 때는 증산이 적어지고 병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집니다. 과습할 때 특히 이제 그런 온실내 그런 데가 습하잖아요. 그때 병균 발생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체 조직이 약해지고 도복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습할 때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 네, 기억하세요.
논토양과 밭토양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볼게요. 밭토양은 불포화 수분 상태로 논에 비해 공기가 잘 소통된다. 네, 맞죠, 사실은. 네, 논은 사실 물로 가득 찬 환원 상태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밭은 이제 약간 산화 상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특이산성 농토양은 물에 잠긴 기간의 기수로 토양 pH가 올라간다는 점, 이렇게 알칼리성이 된다는 그런 논토양 중에 특이산성 토양의 특징입니다. 물에 잠긴 논토양은 산화층과 환원층으로 토층이 분화된다. 이건 논토양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자, 밭토양은 철이 환원되기 쉬우므로 토양은 회색을 띈다. 이거는 논토양의 특징인 거죠. 논토양은 철이 환원되기 쉽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토양이 회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기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생성된 토양은 하면 이탄토입니다. 이탄토라는 그거의 정의는 습지에서 식물의 이제 유기물체가 이제 혼입되어서 퇴적된 토양을 이탄토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유기물이 많겠죠. 네. 토양 미생물인 사상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상균은 세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균이 있다고 해서 꼭 자꾸 세균이라 생각하시는데 곰팡이, 효모, 버섯균 이런 종류로 생각하시고 균사 왜 곰팡이면 하얗게 번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상균은 호기성이며 통해가 잘 되지 않으면 번식이 안 돼요. 호기성. 기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넓은 pH 범위에서 삽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는 이제 적응을 잘 해요. 그렇죠. 넓은 pH 범위에 사니까. 그리고 이 산화균 자체가 토양 입단 발단에 기여도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규산의 함량에 따라 산성함이 아닌 것은 규산이 많으면 산성함, 중간이면 중성함, 좀 적으면 염기성함으로 봤는데 산성함에는 이제 화강암, 석연암, 석영반암, 유문암이 있습니다. 현무암은 대표적인 염기성암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 때 화강암은 규산이 많은 산성암이면서 심성암, 그리고 염기성암에서 이제 현무암이지만 화산암 이렇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강암과 현무암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일시적 전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적 전하는 뭐냐면 점도 광물이 있으면 점도 광물의 음전화 주위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은 이제 4번 수상기 증가로 생기는 전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전하는 동형치환, 변두리 전하와는 달리 pH가 상승하면 증대되고 하강하면 감소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식. 여러분이 이제 퇴비를 만들거나 유기물이 이제 부식되거나 이럴 때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면 이제 되게 좋은 토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원인이 되는 주요한 작용기는 여기 보시면은 1번입니다. 이런 기가 이게 주요 작용기가 원인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와 인산에 의한 토양의 오염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광산 폐수는 중금속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질사인산은 공장, 축산, 가정 하수에 많이 오염원이고 광산 폐수가 이제 보시면 중금속의 오염원을 일으키는 물질이 훨씬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세에 이 CAC 양이온 교환 용량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여러 가지 양이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유기물을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 자체가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을 좋게 하여서 토양의 완충 능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유기물, 적절한 완숙된 유기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양에 직접 솔로네즈화, 토양의 염류 집적을 나타내는 것은 솔로네즈화는 알칼리 흑토, 알칼리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염류 토양에 나트륨 염이 첨가 또는 세탈 여러 가지 이온이 나가서 만들어진 토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나트륨. 네. 토양색에 대한 특징으로 설명을 틀린 것은 토양색은 사실 토양의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선한 유기물은 녹색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신선한 유기물 건강한 토양이 녹색인 적이 있었나요? 답은 3번이죠. 네.
1번, 2번, 4번 볼게요. 토색, 토양색을 보면 토양의 풍화 과정이나 성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약간 붉은기 있는 토양, 어떤 데는 약간 갈색, 이렇게 토양의 그 색깔만 봐도 어떤 풍화 과정, 어떤 암석이 이제 물리적으로 풍화가 되는지 그런 거 볼 수가 있고, 착색 재료로는 주로 산화철, 산화철은 적색이고요. 부식은 흑갈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적색이 있다면 약간 산화철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토양 표시법은 문세례 이용해서 색상, 채도 이런 것들, 명도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습답, 같은 말로 고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습답은요, 물이 너무 많은 시설, 많은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 시설, 물이 빠지는 시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물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둬져 있는 거죠.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락 현상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노후화 논이 되는 거죠. 3번, 물 많으면 좋은 거야? 하겠지만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빼주기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벼재배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환원성 유해물질이 생성하기 쉽다. 환원이라는 거 잘 기억해 보세요.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물을 항상 가다 놓는 습답의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성의 성분을 가진 유해물질이 자꾸자꾸 발달돼서 뿌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답은 좋지 않고 이걸 위해서 배수시설이 적정량에 필요합니다. 물에 의한 침식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침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생대 이렇게 풀을 기르거나 지표면을 피복하거나 토양 계량제를 통해서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데 상향경 재배는 뭐냐면 경사 방향으로 아래 위에 줄을 내어서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으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일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경사 방향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경사 방향으로 위아래로 재배하면 가속화가 되겠죠. 이게 상하경 재배입니다. 답은 4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양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토양의 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토양 온도는 유기물의 분해 속도와 양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열대 토양의 묵을 함량이 높은 이유가 된다. 열대 토양은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함량이 낮습니다. 적정량의 온도여야지 너무 높은 온도는 오히려 분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남은 잔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1, 3, 4 볼게요. 토양 온도는 토양 생선 작용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미생물의 활동, 식물 생육, 뿌리가 담겨져 있죠. 거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토양 비율, 별표 1g을 토양 1g을 1도씨 올리는데 소요된 열량으로 물이 1이고 무기 성분, 토양 알갱이만 있는 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양 안에 물이 있다면 토양의 비율이 더 높겠죠. 네. 그리고 토양의 열화는 주로 태양광선, 태양을 입며 또 수분열, 유기물 분해열 등이 있지만 주로는 태양광선이 토양의 열화를 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 멀칭 비닐로 인해서 토양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봄철에 이제 감자를 재배할 때 제초는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 멀칭 비닐을 이용해서 지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토양 유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기물 하면 하트 이렇게 쳐줘야 돼요. 유기물은 너무너무 좋거든요. 틀린 것부터 보고 갈게요. 토양 유기물은 포장 용수량의 수분 함량이 낮아 사지토에서 유효수분의 공급량을 적게 한다. 유기물은 사실 이제 모든 이론에 대해서는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 용수량의 수분 함량을 높이죠. 유기물을 인해서 토양 수분에 이제 더 머금을 수 있도록 토양의 이제 물리성을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요. 사지토라는 건 모래가 많은 토양이죠. 여기서도 유기물을 줬을 때 유효수분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을 이제 더 많이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1, 3, 4 볼게요. 토양 유기물은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양 입단, 이 전체의 구조를 형성에 기여하고 토양 유기물은 질소 고정과 질소 순환에 기여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위한 탄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죠. 그래서 토양 유기물을
좋게 적정량의 건강한 유기물을 시비해야 되고, 이 유기물을 시비했을 때 토양 자체의 완충 능력, 변하지 않는 그런 토양 자체의 특성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양이온 교환 용량, 양이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이 교환되는 용량이 점차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토양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토양 유기물이 나왔다 하시면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완성 유기물이 더 좋겠죠. 네, 용적 밀도가 다음 중 가장 큰 토성은 용적 밀도는 이제 부르기를 가밀도, 가비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1세제곱미터의 토양을 채취해서 이것을 건조했을 때 토양의 중량을 얘기해요. 토양에는 이제 물, 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토양 밀도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용적 밀도는 고체 알갱이 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양토가 네, 이제 여기서는 용적 밀도가 가장 큰 토성으로 나옵니다. 밭토양에 비해서 논토양에 이제 밭토양, 논토양 비교하는 게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밭토양에 비해서 논토양의 철과 망간은 유실이 되어 부족하기 쉬운데 왜 그럴까 했을 때 논은 특징이 뭐죠? 담수 상태죠.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철, 망간이 이제 환원 상태에서 이제 환원이 된다 그러는 거는 요 위에 이런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원이 되고 나면 가용성과 이동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철 3가보다 철 2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동이 높아져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동되거나 유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논을 항상 가둬놓는 게 아니라 물을 적절하게 빼주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철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이 논이 좋지 않은 토양으로 미량원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습니다. 개간지 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을 옳은 것은 개간지라는 것은 아직 이제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토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효양분이 적고 척박한 토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 38번, 2번이 답이고요. 보통 이제 pH, 개간지가 우리나라 개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pH가 이제 주로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양반 자체가 산성 기질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pH가 낮은 것 맞고 미량원소가 결핍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논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특이산성토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양의 질소 순환 작용에 대한 작용과 반대작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보시면은 질산화작용, 질산환원작용. 네, 말만 들어도 반대 같죠? 이런 것도 보셔서 이 반대작용이니까 이런 걸 구분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주 나오는 문제. 이건 문제 나오면 이제 땡큐. 자, 모래미사 점토의 상대 함량비를 분류하며 흙의 촉감, soil texture 보면은 토성입니다. 네, 답은 3번이에요. 벼의 교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했을 때 답은 2번입니다. 줄기 잎이 연약하여 병용군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한다. 이거는 왜 냉해 중에서 병해형 냉해 있죠? 그렇게 병해형 냉해가 발생하면 도열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세트로 외웠을 때 교소가 발생할 때 증상입니다. 유기 농후사료 중심의 유기축산의 문제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조사료, 농후사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조사료의 문제점은 국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사실 농후사료가 조사료 이렇게 지불하기에 비해서는 비싸요. 그래서 생산 비용, 경영비가 증대가 되고 물질 순환이 야기가 됩니다. 물질 순환이 조금 이제 그런 걸 기우게 되면은 굉장히 사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요새 곤충이 키우자 이렇게 트렌드가 있긴 한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자, 3번. 농후사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고품질의 그런 축산을 기를 수가 있어요. 비용 때문에 그렇고 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농후사료 예를 보시면 공유, 밀, 보리수, 옥수수, 밀기울, 대두박, 깨묵, 어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백질 배합 사료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사료예요. 그래서 소는 좋겠죠. 하지만 너무 고품질을 하다 보니까 경영비, 생산 비용이 증대되니까 축산 농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힘들죠. 네, 가수의 심경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심경이라는 거는 깊이 가는 거죠. 근데 과수라는 거는 이제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데 뿌리피를 최소화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면기 때 실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지전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휴면기 때 가을, 겨울쯤에 다 수확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자 갱신을 하여야 할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종자가 퇴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거나 이제 종자 변이가 왔을 때 이제 종자 갱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토양 산성화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네, 토양 산성화는 토양을 이제 개량해주는 유기물 처리를 한다거나 네, 석회를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개량을 해줘야겠죠. 네. 자식성 작물의 육종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식성 작물이라는 거는 자가 수정하는 작물들을 얘기해요. 보통 식용 작물들 얘기 벼, 보리, 밀, 콩 이런 것들의 육종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의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선발 그다음에 교배 육종, 그다음에 여교잡 육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식성 작물이에요. 교잡 육종이랑 교배 육종 같은 말입니다. 집단화성이란 건 타식성 작물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식성, 그다음에 타식성 구분해서 종류를 알아두세요. 과실에 봉지 씌우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복대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과실에 봉지를 씌우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래서 과실에 봉지를 끼우는 거는 그렇게 인건비 같은 데도 하는 이유는 외관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병충해로부터 과실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농약의 오염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6번에 1번 당도 증가는요. 당도 증가를 위해서 봉지를 벗겨줘야 돼요. 적절한 시기에 봉지를 벗기지 않으면 적절한 광을 받지 못해서 과실의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지만 외관을 보호하고 병해충의 과실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실에 봉지를 씌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숭아 줄기와 가지를 주로 가해하는 해충. 복숭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충이 있는데 바로 그게 유리나방입니다. 복숭아 유리나방. 굴라방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잎을 주로 가해하고 굴을 파놓는 다 모양을 주고요. 명나방과 심식나방은 복숭아 과실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리나방 같은 경우 줄기나 가지, 목질부에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 피해 부위에 따라서 유리나방, 이렇게 굴나방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DN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영양소 표시법인가? 이건 사료 가축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데 토탈 이제 가소화 영양분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은 사료 작물을 이제 대사작용에 의해서 이온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위로 사료가 갖는 총 에너지의 그런 열량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화율. 각각의 그 사료가 가축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얼마큼 소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총 가소화 영양분입니다. 유기복합비료의 중량이 25kg예요. 사료 포대 보시면 여기 포대가 몇 킬로인지 써 있잖아요. 25kg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NPK 순서대로 22, 그다음 22, 1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퍼센트인 거예요. 그래서 NPK 순서대로 써 있으니까 25 곱하기 0.2 하시면 5.5kg 나옵니다. 나머지 다른 것도 구분해서 만약에 이제 칼륨도 계산해서 25 곱하기 0.11 하시면은 칼륨의 함량이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틀린 것은 친환경 분업이 왜 출현했을까요? 자, 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국제적으로 공업 부분을 규제하는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점점 강화되죠. 농업 부분도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해외 유럽에서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도 볼게요. 세계 농업 정책이 증산 위주에서 양만 늘리는 거에서 소비자와 교육 중심에 의해서 전환되고 있죠.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그런 것들 보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친환경 농업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농약을 가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천적이 감소되고 지금 해충 그다음에 벌 이런 것들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배경으로 친환경 농업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벼의 유묘부터 생장 단계 진행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제 유묘기, 육묘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항기, 정식하는 시기죠. 사실은 이항기 할 때는 벼 육묘를 기른 거는 논에다가 심는 거, 이항기 기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항을 해서 심었으면은 착근기, 뿌리가 막 논에 확실히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가 나오는 분월기. 유효분월, 무효분월, 최고분월의 순서로 가고요. 신장하고 출수하고 등속 수확기를 보시면 5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육묘, 이양, 활착, 유효분월기. 네, 그 뒤에 순서 전체적인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속기를 보시면 5가지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 요숙기, 그 다음에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 5가지의 순서로 이제 유호, 황, 완고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등숙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은 좀 4가지고요. 축산 2개, 그다음에 농산물 2개, 그래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천연, 이런 네이처, 뭐 자연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해당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유기축산물의 경우 사료 중 MPN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MPN이란 무엇인가? 계속 약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그래서 MPN은 비단백태 질소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벼 재배 시 도복 현상이 발생됐다. 사실 도복 문제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도복은요,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이제 비나 굉장히 많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쵸? 강우가 많으니까 그때 도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복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도복의 현상이 발생되는데 다음 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벼가 튼튼하게 자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병해충 발생이 없어진다. 더 생깁니다. 그리고 병충해 발생하면 쓰릴 염려가 있다. 3번이 답이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네요. 네.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네, 완숙 퇴비를 사용한다. 이거 너무 좋죠. 초생 재배력으로 지력을 증진시킨다. 자, 생미생물을 증진시키다. 너무 좋죠. 근데 4번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생톱밥은 CN율이 5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생톱밥을 넣게 되면 탄질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질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숙 퇴비로 만들어 주려면 뭐 개분을 넣는다거나 미생물을 넣어서 충분히 몇 개월 동안 이제 숙성시킨 다음에 토양에 유기물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하나 또는 몇 개의 병원균과 해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식물체의 능력을 무엇일까? 내병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면 내병성, 내 저항성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농업 생태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약간 철학적인 문제 같기도 해요. 자, 농업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네. 우리가 키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위주로 키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제 품종 지속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원하는 것만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정성이 그리고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품종 육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중 포식성, 천적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자, 사실 해충, 곤충 이런 걸 크게 구분을 하면 포식성과 기생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씹어먹는 그런 곤충 잡아먹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기생하는 붙어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식성이라는 건 엄청 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무당벌레가 포식성 천적에 속합니다. 우리가 병충해 방지할 때 이렇게 천적을 쓰는 거는 생물학적 방제예요. 생물학적 방제고 사실 이렇게 해충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하우스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이제 곤충, 딸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할 텐데 잎 응애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단 말 너무 힘드네요. 없애고 싶어서 칠레일이 응애를 넣게 되기도 하고 온실가루이를 없애고 싶어서 온실가루의 존벌, 잎 굴파리를 없애고 싶어서 굴파리 존벌을 천적을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키워야 되는 이 천적을 하게 되면 천적은 내가 키워야 될 그런 작물을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이 해충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은 편이죠. 시설 내에 약광 조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인위적인 그런 온실 내 환경, 유리 온실, 뭐 여러 특수 온실이 있을 텐데 사실 천장을 가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약광 조건 하에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재식 간격을 넓히는 게 광을 더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받을 수가 있고, 엽채를 재배하는 것이 이제 사실 시설 재배에서 많이 재배를 하죠. 보통 요새는 최근에 수직형 재배, 뭐 행잉 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고시설 작물은 직립 재배보다는 포복 재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답이 맞겠죠. 온도를 높게 관리하고 내음성 작물보다는 내향성 작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빛이 부족하면 내음성 작물을 선택해야겠죠. 그쵸? 답은 이제 3번인데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시설 내에 이제 보강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온도를 높여서 광합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업의 목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호하고 건강 증진하고 화학비를 절대 사용 안 됩니다. 생물활동의 순환, 교류 이런 긍정적인 용어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유기농업 기능사 화이팅 하세요.